다음에 세 번째, 친중파 숙청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걸 조금 얘기하고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성택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 있죠. 거기에 58년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숙청이 되었고, 그 전에 무정,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에서 김무정 장군 같으면 아주 뒤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내가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무정이나 최창익 들어봤습니까? 잘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김두봉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일성이 이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숙청해 버렸기 때문에 아예 북한의 역사에 잘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가면은 하나는 제가 안 했는데 박헌영,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 55년 전후에서 또 숙청당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친중파가 아니니까 내가 친중파에 관해서만 얘기를 여기에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정권 1945년 이후 48년 사이에 북한 정권이 성립이 되죠. 김일성 정권이 성립될 적에 그 큰 정치적 세력이 4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김일성이 혼자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4 큰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김일성과 빨치산 계통입니다. 갑산파를 포함해서 김일성, 주로 이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 빨치산 운동을 한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던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헌영, 이승엽과 남노당 계통이 있습니다. 일제하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 이 사람들은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 그래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남쪽이 있으면서 남쪽, 그러니까 노동당 계통이에요. 남노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가 1948년 전후해서 박헌영이나 이승엽이나 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북한 정권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왜? 국내의 공산주의 계통, 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장 강했습니다. 이승엽은 어떤 사람이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엽이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승엽이 이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승엽이라고 하는 분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역의 말로 하면 뭡니까? 서울시장이죠. 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헌영은 김일성 밑에서 이 외무장관을 했습니다. 부총리 겸 이 외무장관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주 공산주의 이론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 또 하나는 허가일을 비롯해서 소련파가 있습니다. 소련파는 물론 일제하에 소련으로 망명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 이렇게 이주한 사람은 1967년경부터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해주라든지 소련 쪽에 가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후손들이 그 다음에 소련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해가지고 해방 후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다 그러니까 소련 정부에서 그쪽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력이 또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김무정, 김두봉, 최창익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무정에 대해서는 밑에 보입니다. 밑에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놨는데, 최창익이라고 하는 분도 국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무한 지역에서 중국 호남성이죠. 그 무한에서 그 대원들을 이끌고 북쪽에 태항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옆에 연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적에 김두봉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올라갑니다. 김두봉이라고 하는 분은 동네 출신의, 이분은 국어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국어학자입니다. 북한에서 한글을 이렇게 거의 전용 쓰지 않았어요? 북한 남쪽보다 더 전용했습니다. 한글 전용을 했는데, 그런 데는 이 김두봉 선생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이 사람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지나고 그렇게 했어요. 예. 이런 분인데 이걸 연안파라 그럽니다. 연안파. 최창익이라고 하는 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아까 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초기에 1948년에 조선 민족해방투쟁사라고 하는 것을 이 최창익이라고 하는 분이 씁니다. 아주 그러니까 역사 공부에도 달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뭐라요? 연안파. 그럼 4개 파가 있는데 크게 하나는 뭐요?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계통. 둘째는 국내에 있던 박헌영과 이승엽 등의 남노당 계통. 셋째는 허가일을 비롯한 소련파. 그 다음에 넷째는 김무정, 그 다음 최창익, 김두봉,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 이게 같이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55년에 가면은 남노당 계통, 박헌영과 이승엽 계통이 제거가 됩니다. 이건 50년에 6.25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 조국 통일력에 승전을 했다 이러지만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패전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 되면은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김일성이 져야 되지만은 김일성이 질 형편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리 찾는 거예요. 찾는 것 가운데 박헌영이와 이승엽 계통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허가일을 비롯해서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다시 많은 소련파가 또 제거가 됩니다. 제가 2001년에 북한에 갔다 그랬죠.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토론을 좀 했는데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 나오는 날 오경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 기독교도 연맹 서기장이에요. 이분이 앞에 타고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와 내가 뒤에 타고 그래 오는데 그분이 물어요. 리 선생님, 리승엽이 아시지요? 그래 잘 압니다. 그분 6.25 때 내려와서 서울시 인민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간첩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간첩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언더우드와 내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헌영의 조서 가운데 박헌영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중에 조서를 꾸밀 적에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문을 했습니다. 어떤 언더우드입니까?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는 한 사람이지만 그 아들도 있고 그 손자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더우드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것까지는 모르는가 봐요. 그냥 그래요. 언더우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마 그 1세 언더우드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왔고 1891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H.H. 언더우드, 이분은 원한경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어릴 적에 박헌영하고 아마 동네 같이 있었던가 봐요. 조금 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를 그 이제 나중에 간첩 노릇했다 해서 책임을 지어서, 그러니까 남노당 계통 박헌영과 이승엽 계통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때 소련파 일부도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연안파를 제거하는 겁니다. 연안파 제거는 거기에 나와 있죠. 56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연안파는 어떤 거냐? 이 지금 북한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역사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제거했다 그거 보지 말고 북한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북한 정권이 그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 아시고 듣는 게 좋습니다. 북에서 내려왔는데 북한 정권 어떻게 성립되었어? 그 설명하라 그러면 못하면 좀 곤란하지 그것도. 아이고 어릴 때 와서 모릅니다 하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래도 좀 들어두면은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 본거지 신시성, 산시성, 섬서성이라고 그럽니다. 섬서성, 연안, 그 연안파라 할 적에 연안이에요. 한문이 연안 중심에 그때 마오쩌둥 누굽니까? 모택동 공산주의 본부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마오쩌둥과 함께 모택동과 함께 중국 혁명 및 항일 투쟁에 참가했던 그런 조선 당시에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연안파라 그럽니다. 연안파. 선생님이 재작년에 태항산 쪽에 주로 조선 의용군이 싸워가지고 희생당한, 그러니까 그때는 이 중국 홍군 공산주의 군대도 그때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희생 많이 당했습니다. 그 현지를 답사를 쭉 좀 했습니다. 근데 연안파다. 중국에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1930년대 초에 무한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여기 김원봉 나왔죠? 이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했는데 40년에 김원봉과 그 일부가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김원봉과 조선의용대 일부가 중경으로 가고 그 나머지가 최창익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연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선의용대 일부가. 그리고 그 무렵에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임시정부를 처음에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연안으로 올라가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당, 여기에 당수가 누구냐 하면 김두봉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당이고 당으로서 되는 거고, 또 하나 군이 있을, 공산주의에서는 당, 군 이게 중요합니다. 두 축입니다 이게. 그래서 군은 누가 장악했느냐? 물론 최창익이 올라가서 군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서 김무정이라는 사람이 아주 혁혁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무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이 조선, 그러니까 의용대, 그 다음에 조선 의용군 이걸 장악했습니다. 그 전이 조선 독립, 그러니까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그러면 김두봉은 어떤 사람이냐? 3페이지 봅시다. 아까 설명을 좀 했지만은 중국 김무정 설명, 중국 포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중국 공산당 홍군, 공산군에, 이분은 함경북도 경성 출신으로서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 지금 중앙고등학교 있죠? 거기에 좀 다녔습니다.
재학 중에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텐진, 천진의 바오딩 군관학교, 보정 군관학교 포병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산시성 군벌, 당시에 염석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장개석 군대를 비롯해서 만주에는 장장림 군대, 군벌들이 막 여러 개로 갈라져 가지고 근데 염석산 부대에 들어가서 출세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홍군에 합류, 중국 공산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해서 대장정에 참가하게 됩니다. 모택동이 무한 지역에서 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어렵게 되니까 저 산서성으로 몇천 리를 대장정을 합니다. 피해서 가는 거죠. 그게 알짜 부대예요. 중국 공산당 알짜 부대가 그겁니다. 거기에서 형성된 게 나중에 중국 인민공화국 중공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요?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중국을 도운 거죠. 그래서 대장정에 참가하고 1938년 중국 공산군을 뭐래? 처음에는 팔로군이라 그랬어요. 팔로군은 중국 군대가 일본하고 싸울 적에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1로군, 2로군, 3로군, 4로군, 5로군, 6로군, 7로군, 8로군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항일 부대로서 8개째 부대를 팔로군이라고 하는데, 팔로군은 공산군들이 조직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팔로군. 중국 팔로군에 그러니까 포병 부대를 창설할 때 초대 포병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 시에 인민군 제2군단장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6.25 때 북한 공산군들이 와서 지금 낙동강 전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그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45년 일본이 이제 항복하고 난 뒤에 그 전까지는 장개석의 국민군, 국민당 정부의 군대하고 그다음 모택동의 공산군이 뭐 연합할 때도 있고 하여튼 힘을 합쳐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국민군, 국민당 군대하고 그 다음에 공산군이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모택동의 홍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럼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아까 이 얘기한 연안파에 조선 군대로서 연안파가 있다 그랬죠. 그게 조선 독립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의용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의용대라 했고 그 다음에 의용군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력이 일제가 물러날 즈음에는 그 세력이 만주 쪽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물러났다 하니까 그 의용군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의용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 지역에 당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군대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모택동 군대, 공산주의 군대를 도왔습니다.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울 적에 그 조선 군대가 그렇게 잘 싸웠다 그래요. 그렇게 잘 싸웠다 그래요. 그리고 49년에 어떻게 됩니까? 49년에 장개석 군대가 국민당 군대가 다 어디로 갑니까? 대만으로 물러났죠. 그리고 이제 공산군이 중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조선 사람으로서 중국군을 그러니까 공산군을 도왔던 부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적어도 2개 사단, 1개 여단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김일성 북한에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실전을 해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거의 3개 사단을 주었습니다. 이게 주력 부대가 되었습니다. 주력 부대가 되어가지고 6.25 때 내려왔습니다. 주로 이 서방 계통, 그러니까 서부 전선 계통, 개성이라든지 이쪽 있죠. 개성, 그 서울로 내려오는 이 부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맡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남쪽에서 북쪽을 쳐러 갔다. 그 한자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북침설 하면 뭐예요? 잘못 알면 북이 침략했다 하는 걸로 북침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자를 정확하게 하면 북침설은 남쪽에서 북으로 쳐들어갔다 하는 게 북침설입니다. 잘못 알면은 북침, 북쪽에서 침략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북쪽에서는 계속 북침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은 그때 별로 준비를 안 했거든요. 6.25 당일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정보가 얼마나 없었으면은 장교들 대부분을 휴가를 다 보냈어요. 이 남쪽 대한민국 일선에 있는 장교들 대부분을 그 당시에 휴가도 보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방비를 안 한 상태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때 김무정도 같이 오는 거죠. 조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와서 여기에 6.25 때 2군단 단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밀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6.25를 잘 모르는데 9월 15일 날 유엔군이, 그 전에 6월 28일부터 유엔군이 개입을 하고, 미국이 중심이 돼가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에서 참 일진일퇴 이렇게 하다가 9월 15일에 소위 일본을 근거로 해서 있던 그 미국, 그러니까 태평양 사령부, 좀 최고 사령부죠. 태평양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일 미군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고 책임자가 맥아더 장군. 이 사람이 또 6.25 때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최고 또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인천 쪽에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은 저 밑에 낙동강 전선에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주력 부대는 거기 가 있습니다. 그 인천역에는 주력 부대가 아니죠. 이쪽으로 쳐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주력 부대를 둘 수가 없죠. 들어와서 쳐버리니까, 당시에 내가 저 피난에 있으면서 이 선전 삐라를, 유엔군에서 주는 선전 삐라를 이렇게 막 떨어뜨렸어요. 피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가위를 가지고 한반도의 인천으로부터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싹둑 자르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들에게 주는 이 선전 삐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잘리듯이 중간이 됐으니까 빨리 항복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 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있는 인민군 부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를 서울 쪽으로 못했어요. 저 강원도 태백산 쪽으로 해서 후퇴를 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 참 중요한 건데, 이때 북한이 이제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이 김무정은 평양을 지키는 사령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수도 평양 방위 사령관이 되어서 평양을 사수하도록 했지만은 결국 평양도 함락이 되어 버렸죠. 유엔군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은 중국 쪽에서 볼 적에, 중국 쪽에서 볼 때는 김일성보다는 훨씬 이 김무정을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정이 김일성을 볼 적에 조금 이리 깔본다 할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막 김일성 욕을 해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걸 해놨죠. 그래서 50년 12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수도방위사령관 그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가지고 조선노동당 회의에서 불법 살인, 명령불복종 등 혐의로 체포되어 가지고 처형당할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 건설 감독, 그러니까 이 지금 저 군단장 김일성급과 같은 사람이 지금 저 모란봉 극장 지금 거기에 뭐요 감독, 이렇게 강등이 되어 버린 거죠. 이래 있으니까 또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중국에 있는 팔록은 같이 일했던 그쪽에서 도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주 쪽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오도록 해서 벌써 그때는 병이 들고 심신이 쇠약해가지고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만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이 연안파가 괴멸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종파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종파 사건은 들어봤죠? 북한에서 웬만하면 이 종파 사건은 역사에 기록을 해둡니다. 56년 당시 김일성이 원조를 위해서 동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때 연안파, 중국 이 북한 안에 있는 연안파, 아까 김두봉, 그 다음에 김무정, 최창익,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련파 세력과 함께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근데 이게 사전 탄로가 났습니다. 정보가 누설이 돼가지고 오히려 김일성 세력에게 되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동유럽을 순방하고 있던 김일성이 귀국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들을 종파분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수상이던 최창익, 김두봉, 윤공흠, 서휘 이런 연안파와 부수상, 소련파로 아직 있던 박창옥 이런 사람들이 숙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김일성이 아직도 완전한 세력을 못 쥐고 있었는데 이 연안파까지 제거하고 나면은 뭐요? 완전히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을 고치고 해가지고 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당과 정부 이 위에다가 수령을 두는 그런 단계로까지 김일성이 완전히 왕조를 구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최창익, 이 사람은 중국의 반대로 중국의 친구들이 많으니까 모면을 했습니다. 수감 중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윤공흠이라든지 서휘 이런 사람들은 중국으로 망명해서 결국 귀국하지 못하고 말았다. 김두봉은 고령으로 사형은 모면되었지만은 지방 협동 농장으로 가서 거기서 60년경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안파와 소련파 인사 200여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58년에 중국파인 김원봉을 숙청하게 되는데, 김원봉은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은 경남 밀양 사람이에요. 밀양 사람으로서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걸 1911년에 이 만주 쪽에 세운 신흥무관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졸업하면서 그는 의열단이라고 하는 이 혁명단체를 만듭니다. 이 의열단은 주로 뭘 했느냐 하면은 일제 관공서라든지 일제 주요 인사에 대해서 폭탄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이 김원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김원봉은 그리고 아까 숙청당한 김두봉의 조카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해방 후에 남쪽으로 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할 적에 이분이 조선 의용대를 만들어서 1940년에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하고 손을 잡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광복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는 광복군이라 그랬습니다. 광복군 부사령을 지납니다. 총사령은 지청천이라는 사람이고 부사령이 김원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45년 해방이 되자 이 사람은 북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남쪽으로 왔지만은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8년에 가면은 남북 협상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평양에 올라가서 그다음 북쪽의 김일성과 아까 여기에 나온 김두봉 이런 사람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적에 김원봉도 올라가서 그 뒤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 보면 군무부장을 가이고 최고인민회의 북한에 가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연안파에 연루되었다 하는 걸로 해서 58년 11월 달에 숙청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그런데도 이 정치 세력에서 밀려나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한 게 뭡니까? 연안파, 김원봉 다 이건 뭡니까? 친중파죠. 북한에 있는 중국의 친은 친하다 이 말이고 친일파 하면 뭐예요? 일본과 친한 파라 이 말이고 친중파 하면 중국과 친한 파가 해방 이후에 제거되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김무정, 최창익, 그 다음에 김두봉, 그 뒤에는 뭐예요?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차례로 제거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장성택이가 중국 통안이에요. 장성택이의 제거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셈입니다.